달리기 하고 나서 술만 세졌어. 한 병 먹어도 안 취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로 간이 세졌다라기보다는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뭐 쉽게 말해 때문에 달리기가 며칠 안 하면 매우 불안하고 이대로 달리기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중독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독이다라는 거는 뭐 그래도 지구는 돌고 그래도 러너는 달린다. 러너들을 위한 세상의 모든 지식 달릴래요. 달리기의 모든 걸 파헤치는 라디오 달릴래요. 달리기가 얼마나 멋진 운동인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과학이 숨어 있는지 오늘도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슬슬 여기저기 이제 약속들이 저도 막 계속 잡히고 있는데 원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약속 잡히면 나가야죠. 약속 잡히면 또 나가죠. 나가면 또 이렇게 막 술도 한 잔씩 해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술을 아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러닝도 해야 되고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 동료 선생님들과 정신건강을 위한 러닝 크루 마인드런 만들고 나서는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소문 내는 거 괜찮네요. 네. 저도 술 좋아하는데 어떻게든 자제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술이 생각이 날 때가 있고 요런 거 이거 중독 초기 증상인가 싶기도 하고 걱정도 되면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아주 중요한 선생님 모셨죠. 이분을 빼고는 우리나라에서 중독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독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 경험과 아주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계신 중독 덕후라고 할 수 있죠.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신 안유석 교수님,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안유석이라고 합니다. 이 중독 오늘의 주제인데 도대체 정확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중독이란 뭔가요? 알코올 중독이 가장 대표적인 중독 질환이다 보니까 알코올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 조절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 조절을 잘 못하는 게 중독 상태이다. 중독 질환에 걸렸다,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어떤 사례 중에 이런 거는 조금 심했다 하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을까요? 근데 뭐 사실 너무 많은 사례들이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본인이 내과 의사신데도 알코올이 주는 어떤 강력한 영향력 또 알코올 때문에 얻는 개인적인 위안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께서 예, 당신은 또 그러면서도 또 환자분들을 진료하다가 이제 점점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나중에는 저희가 간 상태가 안 좋아지면 간성 혼수라고 부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사람을 못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상태까지 빠졌던 본인이 의사인데도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거절했었던 분도 기억이 나고요. 제 나이 또래 뭐 30, 40인 환자분들 중에서도 소위 이제 알코올성 치매라고 하는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빠지게 돼서 부모님도 못 알아보고 나중에는 정말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안타깝지만 이제 그랬던 사례 같은 경우들도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도 좀 사례가 그럼요. 이 정신과 의사라면 누구나 다 이 심각한 수준의 알코올 의존 환자분을 보게 되는데 제가 전에 지방병원에 파견 근무 갔을 때였어요. 응급차에 이제 실려오신 나이 드신 남자분이었는데 외모부터 전형적인 알코올 의존. 이제 삐쩍 마르고 왜냐면 이제 영양 실조처럼 되거든요. 술만 마시고 이제 다른 거 아무 영양 물질을 이제 섭취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정신이 없고 여기가 병원인지 옆에 있는 분들이 가족인지 이제 그런 것도 모르시는 분인데 가족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술을 못 마시게 하려고 방에다가 가둬둔 거예요. 2, 3일 가둬두니까 금단 증상이 심해져서 처음에는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경련을 하고 걷지를 못하고 뭐 벽에 뭐가 벌레들이 기어간다고 소리 지르시고 그런 이제 착각, 진전선망이라고 하는데 가장 무서운 알코올 의존의 부작용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원할 때 멈출 수 없는 상태, 멈춰야 할 때 못 멈추는 상태가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들도 뭔가에 중독된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웬만하면 중독에 빠지지는 않는 편인데 어느새 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이거 일에 좀 중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러닝을 하면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제가 수면 시간이 4시간대인 거예요. 계속 일을 하고 수면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알면서 그리고 몸도 이제 피로에 막 찌들어가면서도 이런저런 일들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이건 건강을 좀 갉아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하면 또 재밌으니까 그러면 멈추지를 좋은 거 아니에요? 재밌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 중독이다라는 거는 뭐 이제 건강을 해칠 정도라면 문제가 되긴 하지만요. 재미있게 느끼고 또 보람도 느끼고 거기서 어떤 성취를 해나간다면 그게 꼭 나쁜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즘에 그 자녀분들 키우시는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걱정도 또 많이 하면서 너무 오시는데 걱정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미리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게임 이런 거에 빠지게 되면은 집에서의 수면 시간도 눈에 띄게 이제 줄어들게 되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이제 낮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거나 하는 것들부터 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의 어떤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게 걱정되신다면 수면 문제부터 좀 잘 챙겨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수면 문제를 우리가 좋아질 수 있게 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중독 문제도 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면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선생님 중독된 게 하나 확실하게 있는데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습니다. 네. 달리기가 진짜 이게 며칠 안 하면 매우 불안하고 이대로 달리기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약간 부상이 오더라도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가서 좀 뛰고 와야 안심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중독인가요? 뭐 중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왜 머뭇거리면서 말씀을 드렸냐면 한글로는 중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영어에서 쓸 때는 디펜던스라고 하기도 하고 어딕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마다 정의가 조금씩 달라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중독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괜히 나쁜 말인 것 같고 또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나쁜 이미지 때문에 정신과에 오시기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같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중독이다라는 어떤 표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스스로한테도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저도 지금은 떠오르지 않지만 운동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생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라닉 TV 구독자분들이 좋은 단어를 제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올레님은 마라닉 TV 같은 큰 채널도 성공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한 걸 보면 정신과 의사들이 항상 뭔가를 과하게 하는 것만 가지고 문제다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그걸 좀 과하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것들을 아주 잘 해내고 있다면 그러니까 건강한 다른 영역에서의 어떤 삶의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독이기도 하시지만 또 중독이 아닌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좀 그랬다는 거고요.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잠깐 쉬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선생님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 중엔 어떤 중독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레지던트 전공의 수련 받을 때만 해도 또 알코올 같은 것들이 많았고 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클리닉을 찾는 분들이 문화적인 부분이 중독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보이지 않던 마약이라든가 또는 스마트폰, 사이버 도박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유가 뭘까? 뭐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요. 중독이라는 게 사회 문화적인 부분이랑 결합이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이런 이야기를 몇 년 뒤에 또 나누게 된다면 그땐 또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주위에서 흔하게 걱정하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많이 찾아오시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요즘 20대나 30대 또는 뭐 10대 후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전처럼 술을 막 즐겨서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뭐 40, 50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술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죠. 뭐 어떤 지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알코올 문제는 통계적으로도 계속 주요한 원인으로 하나 잡히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알코올 문제 때문에 또 정신적인 문제, 중독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지만 간 질환이라든지 신체적인 문제도 계속해서 유발하는 주요한 물질이고 또 WHO에서 정한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알코올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고 잘 조절해야 되는 그런 물질이죠. 이런 말씀 많이들 하잖아요. 나는 애주가야. 뭐 필요할 때 좀 즐겨. 중독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준은 역시 조절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술을 한 병씩 마시면서도 정말로 신체적인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올레님이나 정찬승 선생님처럼 술을 드셨지만 다음날 엄청나게 달리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건강을 동시에 챙기시면서 한다든지 또는 건강한 체질로 타고나셔서 다음날 직장 생활이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이제 저희 중독 정신과 의사들이 걱정할 정도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머지 술 이외의 나머지 일상생활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계신가가 되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중독을 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갈망감이라고 부르는
부르는 어떤 강한 감정 같은 게 있어요. 오늘 퇴근하면 한잔 하고 싶다. 이런 거. 그 정도로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망감이 떠올랐을 때 이걸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손이 가고 있거나 아니면 마약으로 손이 가고 있거나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 같은 걸로 손이 가고 있거나 자기 전에 유튜브 볼 때 뭐 생각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거나 하진 않잖아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네,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습관적이다 뭐 이런 말이 중독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라는 갈망과 실제 하고 있는 행동의 간극이 너무 짧아져서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경우네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난다 정도의 상태가 되면 그것 또한 중독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과서적인 정의이긴 하지만 내성이 생긴다라고 저희가 네.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그 소주 한 병 정도만 드셔도 알딸딸하게 취하고 기분도 좋아지니까 여기서 더 이상 마시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양이 내성이 생겨서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소주 2병을 마셔도 취하지가 않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중독 상태가 되었다라고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나 예전보다 술이 좀 세졌어. 이거 그 맥락에 있네요. 진짜로 간이 세졌다라기보다는 알코올을 이제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적응하기 위해서 더 많이 생기고 이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독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성이 생긴 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죠. 저희 러너들이 달리기 하고 나서 술만 세졌어. 한 병 먹어도 안 취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체력이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달리기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많이 유지하고 계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는 대부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일부 어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가족분들이나 알고 있는 분들이 이제 운동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지 못하시면서 술이나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보시고 가까운 곳에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적 영향도 있을까요? 많은 정신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어떤 경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거에 말씀을 저희 의사들이 설명을 드리면 반드시 나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는 건데 유전 경향이 있다라는 뜻인 거지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중독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나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어떤 유전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삶을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 경향이 몇 %냐 이런 문제보다도요. 네. 가족의 구성원 중에 술을 워낙 좋아하시거나 그랬던 분들이 분위기라든지 문화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건 이제 환경적인 영향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의학적인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때 유전 경향이 얼마 정도 있지만 그만큼 환경적인 영향도 함께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집에 늘 술이 있고 술병이 있고 이제 그러면 문화 자체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코올 치료를 할 때 집에 술을 쌓아두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접근성을 제한하는 게 네.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갈망을 느낄 새도 없이 벌써 이제 손을 뻗으면 술이 있는 환경은 정말 안 좋고 런세권 얘기도 하잖아요. 네, 네, 네. 본격적인 주로까지 얼마나 가까우냐.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기에 더 이제 몰입해서 그렇죠. 건강한 체험들을 하는데 이런 중독 물질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순식간에 중독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몰입이 될 수 있는 건 가까이 두시고 나쁜 중독이 될 수 있는 건 최대한 거리를 멀리 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살짝 지금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중독이 된 분들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신과 의사로서는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예전만큼 정신과에 오시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않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정신과에 오시게 되면 중독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심한 문제인지 정도를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두가 다 있는 건 아닌데요. 중독 치료 지원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무료로 상담을 받고 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거나 이제 요청하실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또 가까운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좋고 상담 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독 문제든 어떤 정신건강 문제든 이걸 꺼내놓고 도움을 청하고 상의를 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기 내서 찾아가는 것이 가장 1순위 중요할 텐데 그 다음에 또 집에서 또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자존감과 관련돼서도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자존감이 떨어진 문제로 또 정신과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는 네. 뭐 중독 문제에 빠져서 고민 상담을 하시기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근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랑 자꾸 나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올레님 책 저렇게 내 이야기를 어제 그저께 그리고 오늘 또 내일 이렇게 나와 나를 비교하는 게
게 사실 우리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먼저 해봐야 될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꾸 남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달라졌다면, 물론 주량이 늘어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달리기량이 더 늘어나고 네. 더 건강해졌다라고 해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러니까 나와 나를 비교하는 것들로 습관을 좀 옮겨올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렇죠. 자존감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문제인가 또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정도인가를 집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아끼는 가족 또는 친구, 지인들과 이 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민을 이야기해 보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 중독을 치료하는 여러 방법 중에 12단계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내가 이제 스스로 중독임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정한다. 그게 사실 참 어렵고요. 아. 인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회복으로 이끌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실 세계에서 자기와 그동안에 오랫동안 관계를 해왔던 끼는 사람과 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를 내보는 것, 이게 가장 1단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팁으로는 네. 일종의 일기처럼 기록을 해보는 오. 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기를 매일 쓰고 내 오. 마음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돌보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중독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자꾸 내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심리들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제 내가 얼마나 마셨는지, 어제 얼마나 내가 게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기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이제 회복으로 가는 어떤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숙제로서 일기를 검사받는 그것 때문에 기록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록하고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자기가 자기의 어떤 행동, 자기의 기분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객관화해서. 그것만으로도 벌써 통제력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중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 러닝 챌린지 100이라는 책만 해도 쓰다 보면 러닝이 안 쓰던 시절보다 훨씬 더 빨리 편안해지고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도 안유석 교수님 잘 안내해 주신 것처럼 부담 갖지 마시고, 기록하는 게 힘들다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내가 마시고 있는 술, 먹고 있는 음식 사진이라도 찍어서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독을 이겨낼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예. 팁이 있는데, 네네. 대체할 만한 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건 술을 내가 결심만 하면 끊을 수 있다. 이건 이제 오만한 거거든요. 술을 결심으로만 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술을 없애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술이 없어진 자리에 뭔가 건강한 습관으로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루틴을 바꿔야죠. 퇴근 후에 술 한 잔, 눈을 뜨면 해장술이 아니라 퇴근 후에 가벼운 운동, 또 눈을 뜨면 아침에 모닝러닝, 모닝 조깅을 한다. 이런 식으로 건강한 습관을 형성을 해줘야 술이 빠진 자리에 그 공허감, 그 술이 주던 그런 도파민, 이런 걸 다른 건강한 습관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정찬 선생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다른 좋은 생활 습관을 이제 얻게 되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는 게 자존감을 올리고 스스로한테 예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 네. 요즘 문화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데, 네. 진료를 할 때 예전에는 알코올 의존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술을 끊게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네. 운동을 하게 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냥도 운동을 다들 뭐 안 하고 귀찮았는데, 근데 요즘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네.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운동을 권유를 하기도 전에 본인께서 스스로 선생님 저 술 끊고 싶고 이제 러닝을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열심히 달리고 있거든요. 마라톤 대회도 출전하고 뭐 10km 하프 풀코스까지 달리는데, 저도 이제는 술 그만 마시고 러닝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라는 네네. 분들이 계세요. 마라닉 TV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달리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러닝이라는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실제 이제 중독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네.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책임감과 부담감과 저 말고도 또 근데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달리기의 즐거움, 효용에 대해서 알리고 계시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코올 중독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요것만 좀 유념하셔라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알코올이라는 게 꼭 무조건 나쁘다 뭐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분명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한테 또 즐거움을 주는 물질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 삶을 손해를 입히고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느끼신다면 저는 그 문제가 오래되기 전에, 길어지기 전에 꼭 전문가랑 의논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사실은 의학 무슨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진 않았지만, 그 노출되는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거에 너무 길어지게 되면 우리 뇌도 점점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찬 선생님 아까 말씀대로 의지만으로 정말 이겨내셨을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뇌 자체가 변화하고 쉽게 말해 파괴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나중엔 정말 조절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중독뿐만 아니라 모든 병 관련된 안 좋은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네. 너무 오래 내비두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 밖을 나가서 뛰어야 되듯이 뛰어서 병원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달릴레오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주세요. 맛빠 감사합니다.